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5강 심리치료의 초기 첫 번째 시간으로 내담자의 기록 및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치면은 강론이 시작된 셈이시죠.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학습 과제는 제3강의 발달 단계 내용과 제일 흡사한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은 내담자의 사례를 보고 어떠한 시기의 문제인가를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내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적어 놓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마저 하시고 다시 한번 학습 과제를 되돌아서 봐서 본인이 처음에 평가했던 내담자에 대한 평가가 공부한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은 더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듣기 전에 학습과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학습과제를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왔는데 강론에서는 심리치료를 처음 시작해서 마치기까지의 전 과정이 어떠한 흐름을 타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그 시기별로 어떠한 주제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강론에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시기를 다룬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먼저 익히셨으면 좋겠네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초기에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처음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또 내담자의 어려운 점들을 듣고 내담자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그런 출발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개 탐색 및 평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이 탐색 및 평가 그리고 목표 설정의 주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소 방대한 주제긴 하지만은 1시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초기를 둘로 나눴는데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치료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상담은 우리가 그 내담자와의 그 교류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그 정신 역동을 이해해서 내담자가 좀 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그러한 표면적인 단계를 오늘 이 제5강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상담은 본질적으로 볼 때 그러한 표면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모종의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람을 고친다는 기본적인 치료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제6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강에서 이제 벌써 12강 중에 반을 한 셈이니까 중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꼭 다뤄야 될 주제, 영적인 성숙의 주제에 대해서 제7강에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다루고 저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초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 단계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상담을 배울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세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고 또 상담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리적인 이 성숙 또는 영적인 성숙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제7강에서는 그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8강부터는 이 중기 주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중기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기의 시간은 전체 4과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강, 9강, 10강, 11강 크게 이제 4과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8강과 9강은 요 앞에 있는 이 전이와 저항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이와 저항이라는 주제가 어떠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실 텐데 공부를 통해서 그 상식적인 지식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전이와 저항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다루느냐는 상당 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료화, 직면, 해석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상담 안에서 전의와 저항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줘서 내담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적용하고 또 생활의 변화를 위한 통찰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느냐라고 볼 때 결국 치료자가 얼마나 충실한 기법을 사용해서 내담자가 그것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기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10강, 11강을 통해서 명료하고 직면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 실제적인 상당 기법적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2강에서 상담의 후기, 이제 상담을 마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후기는 이미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은 통찰과 훈습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상담이 마무리된다라는 종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을 제12강 후기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심리치료가 결국은 이 초기, 처음 단계, 그리고 중기, 그리고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 단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할 때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초기에서 어느 단계 때 중기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중기에서 어느 단계 때 후기로 넘어가는지, 그 시점들, 어느 흐름이 나타날 때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반복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심리치료의 초기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두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특히 전체 흐름 중에 이 초기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우리가 상담의 과정을 그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일직선으로 표시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마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선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 선 안에서 그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 중간 단계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또 어느 시점에서 후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앞부분이 초기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 과정이 중기, 그리고 마지막이 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초기는 또 초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시점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특별히 초기 면담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고 초기의 앞부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면담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전문 용어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초기라는 전체적인 용어에서 커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초기 단계에서의 앞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면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아주 공식적인 단계로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암묵적으로 계약 단계, 즉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합의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초기 단계는 이 초기 면담과 계약 단계를 지나고 나서 그 나름대로의 내담자의 문제에 접근하고 돕는 그런 초기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초기 면담에서는 내담자가 왜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과정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자가 이 초기 면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작업하게 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그 갈등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면담에서는 공감적인 경청, 자료 수집 이 두 가지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식이죠.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되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자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심정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의 태도는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적인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으로 내담자 입장의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상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말로 주관적인 그 입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객관성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이 비록 옳고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실은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가 애써 외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담자가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파악할 수는 없고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책임이 치료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의 형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 결국 치료의 치료를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돕는 과정으로서만 놓여지는 게 아니라 치료자랑 내담자라는 모종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부분들을 주목해서 이것이 어떠한 치료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잘 파악해보는 또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라고 말할 때 일반 심리치료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차별화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형성의 주제에 대해서는 눈여겨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역량에 따라 즉 내담자의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치료 유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내용입니다. 즉 초기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치료 유형을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치료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지금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라고 배우는 이 부분은 통찰치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다 적극적이고 치료자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조언도 많이 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지치료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담자의 역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통찰치료를 해야 할지 혹은 지지치료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물론 결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인 계약 단계에서 내담자가 그 치료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지지치료를 결정했을 때는 내담자가 치료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치료를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치료를 못하는 격이 됩니다. 반면 통찰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내담자가 통찰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치료를 지지치료로 변경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지치료까지 변경하게 되면 치료를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 단계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의 상담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치료와 지지치료가 치료적인 어떤 외적 조건, 구조라고 그랬죠? 틀이라고 그랬는데 그 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치료가 정해지면 그 외적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주고 내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사전 지식을 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상담의 구체적인 부분들, 내담자의 문제라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치료 과정들이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이행 단계가 있겠죠. 과연 초기에서 중기로 이행할 때는 어떠한 부분이 확보될 때 이루어질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전이치유가 나타날 때입니다. 전이치유는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외견상으로 좋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뭐냐? 외견상 문제가 좋아질 때 비로소 중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외견상 문제가 좋아지면 초기가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담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은 그 상담이 그 정도로 마무리돼야 될 시점은 아닙니다. 전이치유라는 것은 외견상, 말 그대로 외견상 문제가 좋아졌지 보다 근본적인 치료 과정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점은 치료가 이제 잘 됐으니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기 전까지 해서 이 초기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를 평가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와 치료 관계를 맺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초기의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상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반기 과정이 들어서면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언급될 수 있는 것은 그 용어상으로는 저항 그리고 전이라는 두 용어에서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 과정에서 다루는 그 중대한 그 표면적인 문제들은 이 저항과 전이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전이와 저항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기 편한 발음, 뭐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럴 때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발음하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보통 정하게 되는데 그런 순서로 정할 때는 전이와 저항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저항을 먼저 적어서 정황과 전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발음의 부드러움이 좀 떨어져서 대개는 전이와 저항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과서를 보면은 전이를 설명하기 전에 나옵니다. 저항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이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교과서는 그렇지 않죠. 전이를 먼저 설명하고 뒤에 저항을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실은 저항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에 전이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실제로 보면은 중기의 주제가 저항과 전이 두 가지 주제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는 역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까 그 전이 치유가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중반기로 갔다라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항과 전이의 주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상담 기법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기법에 있어서도 여러 용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보통 클래시컬하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 세 가지 명료와 직면 그리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에 준하는 여러 기법들, 특별히 우리는 이 두 세 가지의 주제를 그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하는데 그러한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색하더라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실제적인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종의 그 전체적인 심리치료 흐름을 일종의 일직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 일직선상에서 앞에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는 어떤 기점이 주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전이치유라고 말씀드렸죠. 전이치유 또는 오늘 요 부분에서 다루는 것으로 말하면 저항이 비로소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들이 나타나면 이제 상담이 중반기로 넘어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중반기에서 후반기, 종결의 부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변화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 기준은 명료한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통 표현할 때 훈수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스스로 자기의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담적인 패턴을 이미 잘 습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당신은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라는 어떤 도제식의 교육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과 실은 비슷합니다.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간다는 뜻은 중기의 과정을 통해서 저항과 전이를 명료와 직면 해석으로 계속 다루는 그 치료자와 상담자, 그 내담자와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을 결국 내담자가 충분히 익히고, 이제는 치료자가 굳이 지적하거나 치료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치료자가 되어서 자신이 나타내는 저항과 전이에 대해서 스스로 명료하고 스스로 직면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하산할 단계가 됐다. 그럴 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런 표현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굳이 하자면은 훈수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상담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종결입니다. 상담을 이제 마친다는 것이죠. 그동안 배운 것, 그동안 이해한 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저희가 헤어진다, 이제 우리가 끝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후기까지에서 어느 정도는 다뤘지만은 상담의 후기에 와서 비로소 이런 분리, 이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보다 더 명확하게 다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 주제도 반드시 필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현장에서 초기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를 만날 때 아마 초심자 상담을 처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이 제일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도 내담자가 얘기해 준 것을 100% 다 잘 소화해낼 수 있지는 않겠죠. 생각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내담자가 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담자가 해주진 않았지만은 치료자가 이제 묻게 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내가 기억해 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에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담자로 만나게 되면 더더욱 어떤 내담자가 이 얘기를 했는지 심지어는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는 녹음으로 하거나 녹화를 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그 기록이겠죠.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그 부분들을 담아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억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은 필요할 때 전체적인 맥락들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가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자료는 가장 훌륭한 정보이긴 하지만은 쓸모없는, 사용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록부는 그렇게 무조건 하나하나 다 남겨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정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느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담자의 정보는 우선 그가 말해주는 것에 근거한다. 이것은 치료자가 내담자를 무조건 짐작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문제일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으로만 내담자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담자가 한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염두에 계속 두었다가 그 세밀한 평가를 위한 치료자의 질문으로 마저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이러한 그 세밀한 평가를 위한 치료자의 질문은 두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말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할 때 정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너무 간단히 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료자가 즉각적으로 질문을 해서 정보를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담자가 말할 때 조금 더 세밀한 평가를 위한 치료자 질문은 그 내용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작게 해줘야지 주제를 완전히 변환하고 다른 이야기로 나갈 정도로 너무 큼지막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의 문제의 그 근원이 될 만한 가족 관계를 나왔는데 가족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가 있는데 나이 차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자가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그러면 그 형님은 나이가 몇 살 차이시죠? 뭐 내지는 동생과는 몇 살 차이입니까? 이 정도로 간단히 물어보고 이제 넘어가면서 정보를 보완하면 되는 그러한 정도의 질문은 세밀한 평가를 위한 중간중간의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질문을 위해서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내담자가 말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주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가족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의 정보를 상당히 빈약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들을 때는 그 아버지 얘기를 더 해달라고 얘기를 못했지만은 일단 그 얘기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라고 마저 더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그 성장 과정 중에 중요한 시점이 있죠. 되게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도 특히 내담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고등학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든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초등학교 때 키웠던 어떤 그런 주제가 중요한다든지 그 내담자에게 조금 더 독특한 주제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정보를 내담자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말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말을 다 한 다음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는 어떠셨나요? 라든지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말한 다음에 해야 될 질문들은 실제로 내담자를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서 빠뜨려진 목록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시간에 모든 걸 꼼꼼하게 목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필요한 정도 안에서 그 미진한 정보를 추가하고 더 큰 정보들은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정보를 계속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기록은 보통은 그 상담을 하면서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식이 있고 상담을 마친 다음에 충분하게 적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은 있고 실은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기록을 초기에 하는 것들을 자제시킵니다. 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역량이 충분히 있어서 기록도 하고 얘기도 다 듣고 이럴 때는 자유롭게 좀 적어도 되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적는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담자가 그 사이에 얘기하는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상담 기록부는 상담을 하는 중에 쓰지 말고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 들은 이야기를 본인이 정리해서 쭉 적어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상담부는 기록부는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죠. 본인이 본 내담자의 여러 문제들의 정보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기록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록이 되는 입장이 돼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목록들을 다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기록부에 대한 이 항목 순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익혀 놓으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충실하게 듣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떠한 순서에 맞추어서 자료들을 기록하는지 상담 기록부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담 기록부에 대해서는 실은 각 제목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하는지 소문장들을 많이 적어 놓은 그러한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세부 항목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목만 일단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 한번 제목만 이렇게 적어서 먼저 써놓으시고 그 종이를 가지고 상담 현장에서 앉아 있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굳이 제목이 달려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제목의 순서가 쫙 기억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히 나왔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꼼꼼하게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듣는 기준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주요 문제 또는 주호소라고도 하긴 합니다. 문제라고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부분들, 치료자가 관찰하는 면들,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주호소, chief complaint이라고 하는데, 주호소라고 그러면은 내담자가 직접 자기가 말한 문제, 어려운 점들,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내담자의 주관성을 더 담게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교육받은 흐름에 따라서 주요 문제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약자로 CP라고 쓰고, 주호소 또는 CC 이렇게 약자로 쓰면서 제목을 담습니다. 대개 주요 문제에서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호소 사항들 또 파악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나열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을 쓸 때에는 가급적 내담자가 한 말 그대로 쓰는 방식들을 동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요 문제가 우울감이다 라고 했으면은 우울감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해서 결국은 대인관계가 회피됐다. 그러면 대인관계 회피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문제하고 쓰는 것이 1번 우울감, 2번 대인관계 회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담자한테 어떤 어려움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라는 일반적인 이 주요 문제의 질문을 하게 될 때 지금처럼 우울감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지는 대인관계 회피를 해서 왔습니다. 이런 그 전문 용어를 써가거나 아니면 하나의 정리된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의욕이 없어요 라든지 잠이 잘 안 옵니다. 안사가 귀찮아요. 이러한 본인의 고유한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은 물론 이렇게 우울감, 대인관계 회피라고 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거기에다 괄호를 하거나 부연 설명으로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내담자가 한 말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우울감 하면은 힘이 하나도 없다. 매사 귀찮다. 뭐 이렇게 내담자가 한 말 그대로를 옮겨서 적어둘 수가 있고, 대인관계 회피에 있어서도 뭐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적어둘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주요 문제는 쓸 때 기간을 같이 적습니다. 우울감 같으면은 보통 뭐 2주 됐다 그러면 2주 이렇게 기간을 같이 적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요 문제를 정리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현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요 문제가 생기게 된 경과를 써주는 겁니다. 대개 그래서 주요 문제와 현병력은 기간적으로 볼 때 아주 멀지 않습니다. 만약 주요 문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면 현병력은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한 2, 3개월 이전 그 현병력의 정보들을 뭐 1, 2년 이전 이렇게 너무 일찍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경과되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예전부터 물론 반복이 돼서 하나하나 차근히 쌓여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긴 하지만은 최근의 문제를 이렇게 촉발시키게 된 요인들은 비교적 뭐 한 2, 3개월 이전에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병력을 한 2, 3개월 이전부터 쓰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요 문제를 유발하게 된 유발인자를 잘 기술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떤 내적 요인이 주요 문제를 생기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 병력에는 이 유발인자를 잘 담아줘야 되고 특히 이 시간 간격의 변화들을 잘 표현해주면 좋아요. 한 2주 전까지는 기분만 우울하더니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을 안 나간다든지 이런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잘 명시해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보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3의 요소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의 변화들을 잘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현병력을 물을 때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라고 묻고 그 전에는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서 기본적인 그 생활 방식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유발인자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생기고 그게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것들을 첨가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듣고 그대로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병력은 그야말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흐름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력은 특히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문제와 관련된 과거력입니다. 즉 최근에 우울감이 있었다. 그런데 실은 3년 전에도 우울감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과거력에서 그 주호소와 관련된 과거에 경험된 반복 이러한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호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심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문제 이런 주제가 그 과거력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물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주호소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과거의 병력, 어려움전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다른 질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간염이 있었다든지 무슨 또 신체에 어떤 그 장애가 있었다든지 또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든지 이러한 과거에 유념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문제들을 같이 기술해 놓게 됩니다. 그 과거의 인생사는 과거력에 적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개인력에 적습니다. 과거력과 개인력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 과거력은 이러한 그 주로는 병의 중심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병의 그 반복 이런 부분들을 유념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족력, 그 다음에 이제 개인력을 적게 되는데 그 가족력을 먼저 적는 경우도 있고 뒤이어 적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족력을 개인력, 즉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쓰는 그 개인력 앞에 적습니다. 이유는 뭔고 하니 대개 그 가족력은 내가 태어나기 전 단계까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임신 시에 어머니가 많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가족력 안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적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형, 동생 이런 관계들을 같이 적으면서 가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담자한테 주는 가족적인 영향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임신 시에 내담자가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가족력상에서 담겨집니다. 대개는 이제 그 가족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 이렇게 적고 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적고 형 이렇게 적고 이런 정보를 적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별적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쓸 때는 가능한 한 이 가계도를 같이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력의 가계도를 그리는 방식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그림의 방식은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림의 방식인데 남자를 네모로 그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둘과 둘 사이를 작대기로 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작대기로 연장해서 이제 몇 명이 났는지 순서별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의 방식이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그림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방식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방식은 이 사이에 있는 선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금 그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이 그림의 이 선보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해서 셋째가 딸인데 아버지랑 셋째랑 상당히 모종이 가까운 관계다. 그러면 뭐 가깝다라는 걸 나름대로 기호로 그리는 거예요. 되게 이게 선으로 긋는 경우가 있는데 선을 더 많이 그으면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이 될 때가 있고, 반면 어머니와는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커서 나름대로 규약한 대로 그 가족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선으로 이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자녀를 낳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자녀가 있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규약에 따라서 배우는 배경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면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특징으로 제일 공통적인 것은 남자를 네모로 그리고 여자를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할 때는 그 선을 이렇게 그어서 또는 X표를 그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내담자, 그 오늘 찾아온 중요한 인물을 표시할 때는 빗금을 긋거나 또는 그 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서, 뭐 가령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서 그 내담자, 이 사람이 내담자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32세의 남자가 내담자라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격이죠. 근데 이 내담자는 그 형제를 찾아보니까 사녀 일남 중에 넷째다라는 게 그림에서 드러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녀 일남 중에 넷째가 아니라 사녀 이남 중에 넷째.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된 가족으로 치면은 사녀 이남이 됩니다. 그래서 막내둥이는 실은 배다른 막내가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지금 60세이고 내담자가 32세이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는 28세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셈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비교를 이 선을 통해서 여기 적혀 있는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엔 참 딸이 많았구나. 근데 그 집에서 유일한 아들로 태어났구나 라는 정보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 설명을 이렇게 중간에 좀 적어줘서 좀 더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죠. 내담자 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동생과는 이제 나이 차이가 1살이니까 동생은 5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셈이죠. 재혼의 기간은 언젠지 이런 건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아버지가 내성적이고 의존적이고 어머니는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보통 이제 남자가 적극적이고 여자가 소극적인 이러한 그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집은 반대구나. 이러한 정보들도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 설명이 더 있어서 뭐 첫째가 뭐 우울증이 있었다든지 뭐 둘째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직업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면은 더 많은 그 관계 형성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짐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 가족력을 적을 때 각각 그 사람별로 말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은 이런 가족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계도 하나를 잘 그려주면은 훨씬 더 충실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실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한번 이런 그림 속에서 그려보고 본인을 이제 내담자라고 해서 표시를 해보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연습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개인력, 내담자의 가족 영향들 이후로 볼 수도 있고 또 가족 관계는 실은 개인력의 이후의 여러 정보일 수도 있어서 이제 겹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력에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그런 일들은 현재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별명이 무엇인지, 또 가장 어머니 아버지의 첫 기억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리를 하거나 자유행위를 한 때가 언제인지, 뭐 이러한 것들의 몇 가지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력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개인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개인력과 가족력을 통해서 내담자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현재 유발인자를 통해서 병이 생겼는데, 실은 이 유발인자는 과거의 취약성을 재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그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보로 개인력과 가족력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 안에서 내담자의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내담자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을 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후의 정보는 치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보들인데요.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은 내담자가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을 치료자가 관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쓰는 겁니다. 특히 병적인 형상의 어떤 말과 인식과 또 행동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면담 중에 관찰한 것들을 잘 적어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횡설수설한다든지 기분이 고양되어 있다든지 울적하다든지 이러한 치료자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평가하는 내담자의 문제들을 정신상태의 검사에 씁니다. 아마 그 정신병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신상태 검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 내용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정신상태 검사를 어떻게 쓰는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담자를 그 정도까지 한도 안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 주요 문제에서부터 이 정신상태의 검사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신의학적인 진단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치료 경과는 그 이후로 계속 내담자를 만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적어 나가면은 치료 경과를 적는 것이 됩니다. 치료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은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상담은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천천히 문제를 다룰 것들은 그렇게 급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담을 앞으로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살 사고가 있느냐, 그래서 당장 자살에 대한 중재를 빨리 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또 약물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하느냐,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또는 심해서 당장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통제하기가 어려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 계획에서 초기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가에 따라서 내담자를 어느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목표, 우리가 내담자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치료 목표는 실은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이것은 치료를 잘 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내담자의 치료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치료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지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통찰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이 사람은 결국은 지지치료를 해야겠구나 혹은 통찰치료를 해야겠구나 라고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계획에서 보면은 본인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치료적으로 부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기술은 그 내담자를 초기 면담, 처음에서 그 상담의 초기에서 처음 한두 번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치료 경과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 나가면서 기록부가 더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치료 초기에 내담자 평가가 중요하다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 기록부를 작성하는 여러 양식 중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내담자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내담자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내담자 평가도 한 가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 교과서에서 그 교재 안에서
네 가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적인 평가, 두 번째는 정신역동적인 평가, 세 번째는 치료 역량에 대한 평가, 마지막인 영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죠. 평가를 잘 할수록 목표가 잘 잡히고 그러면 상담이 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잘 안 되면은 첫 단추부터 잘 안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상적인 평가라는 것은 내담자한테 병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문제가 인간관계를 저해하고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기능까지도 해치느냐,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개 이런 임상적인 평가는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임상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임상적인 평가에서는 크게 이 사람의 병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이 세 단계 안에서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께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신증은 현실 검증 능력이 파괴되어 있고 또 병식, 즉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또 인격장애는 대부분 대인관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패턴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틀이 완고하고 그 틀 때문에 관계에서 그리고 내적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DSM-4라는 진단 기준에 미치자면은 10개의 인격장애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인격장애 고온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상태가 문제가 약하고 그리고 회복 상태도 비교적 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리치료, 말로 하는 치료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발달 단계를 배웠는데 구강기, 항문기, 낭문기 이 세 가지의 주요 주제 0세에서부터 7세까지의 과정 속에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단계별이다. 일직선이라기보다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떤 면에서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임상적인 평가는 이러한 발달 단계와 궤를 같이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신증은 이 구강기적인 시기에 그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반복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인격장애는 이 학문기적인 어떤 주제들이 커서도 계속 벌어지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신경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이 남근기 시기의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달 단계 내용은 앞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 3단계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충실하게 익히시고 또 심지어는 지금처럼 인상적인 어떤 수준까지도 일치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특수문제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시기에 어느 한 부분이든 해당될 수는 있는데 특별히 좀 구별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주로는 이런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고요. 또 법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 이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고소가 되었다든지 또는 무슨 구타 이러한 어떤 형사처벌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단계별이란 주제 외에도 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서 특수문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담자 평가의 두 번째 주제인 역동적인 평가는 저희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강에서 다뤘던 내담자의 발달 단계 부분들, 그 부분들 다시 명심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역동적인 평가는 핵심 감정 혹은 발달 과제에 따라서
내담자의 취약 인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과제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내담자에 대한 역동적 평가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구강기의 문제를 지금 발현한 건지, 항문기의 문제를 발현한 건지, 남근기의 문제를 발현한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써놓은 것은 이미 우리가 3강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반복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심을 하려면 3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 내담자의 문제에서 구강기냐, 항문기냐, 남근기냐 이 셋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 귀결, 환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문제가 다 섞여 있죠. 그렇지만은 주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들을 명료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에서 이 셋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속할지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자꾸 배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에 적혀 있는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이 분명해지는데요. 먼저는 그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근 문제가 시작된 시점, 이 유발인자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특히 유발인자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최근 문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방식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는 그나마 그래도 잘 지냈던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묻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유발인자를 파악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시점의 변화들을 잘 읽어내면은 유발인자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유발인자는 결국은 이 핵심 감정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즉 구강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은 유발인자에서 구강기적인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성을 건드리는 거고, 항문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유발인자에서 항문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유발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짐작하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정말 과거는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는데 최근 문제보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격 패턴이죠.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인데 그 성격 패턴에서, 그리고 문제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 양상,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방어를 통해서 더 가리고자 했던 그 사람의 정말 취약성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문제는 이 과거의 취약성과 현재 유발인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발현하는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잘 되면은 내담자가 상당한 위안을 얻습니다. 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은 내담자가 힘을 얻습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지금처럼 구강기의 문제는 어떻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되게 나타난다, 이런 상식적인 지식이 있는데 내담자한테 막상 맞출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역동과 잘 들어맞지 않는 개별적인 세부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다 맞아서 그냥 쉽게 이해가 된다면 인간 이해가 쉬운데, 인간은 워낙 복잡한 존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에 귀결하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구강기적인 문제다, 그래서 너무 의존심이 많고 사람에게 기대는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기 경계 자체가 흐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자기의 어떤 특성들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강기의 문제가 발병의 또 문제의 핵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적인 문란이 자꾸 드러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구강기의 주제는 아직 성적인 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거든요. 대개 성적인 주제는 남근기 시절의 주제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주제.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구강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적인 문란 부분이 있을까? 서로 좀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 내지 겉보기에는 구강기적인 문제지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적인 분란이 동반한다. 이러한 어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들을 이제 붙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내담자 평가에서의 역동적인 평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치료 역량에 관한 평가입니다. 치료 역량을 평가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내담자가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즉 치료 유형을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치료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통찰치료 그리고 지지치료. 두 가지의 치료 방식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치료 유형을 통찰치료를 받아야 될지 지지치료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정하느냐? 자아기능 평가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이 쭉 있는데 이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말하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야 통찰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하지 못하면 지지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자아 역량에 대한 치료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의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인데 건강해야 치료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 문제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부분들이 무난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지치료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성격적인 그리고 또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많아서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작업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이런 통찰치료적인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지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기능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역량이 큰 사람일수록 통찰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역량이 적을수록 통찰치료를 못하고 대신 지지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일반적인 평가, 건강하다라는 말을 너무 막연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밑에 이런 7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아기능 혹은 치료 역량,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치료 역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난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치료 역량이 좋은 것입니다. 반면 사람과의 교류에서 빈약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사귀며 또 대상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치료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심리학적 심성, 자기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psychological mindedness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심리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되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심리학적 심성이 있으면은 통찰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이 심성이 부족하면은 지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 과정 속에서 심리학적 심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개 내담자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간단한 질문으로도 심리학적 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자기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은 심리학적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질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급작스럽게 대답을 해버린다든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긴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동원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심리학적 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통찰 치료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자아기능 평가의 기준으로서는 인내력, 고통에 대한 내성을 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찰 치료는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입니다. 치료가 초기에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계속 직시하고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마치 꼭 수술처럼 문제를 오히려 더 째는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인내력입니다. 치료자가 침묵하는 데 있어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견뎌내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은 인내력이 없으면은 떼쓰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치료자한테 자꾸 요구하게 되고 치료자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듯 불안과 좌절에 대한 인내도가 떨어지면은 통찰적인 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꾸 망치고 저해하기 때문에 통찰의 관점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동기. 내가 스스로 치료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욕구가 있다면은 통찰 치료적인 관점에 가깝지만은 동기가 없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왔다든지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왔다든지 그렇게 동기가 빈약하다면은 상담에서 어려운 과정을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방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치료 역량이 좋은 것인가? 방어를 골고루 쓰는 사람이 치료 역량이 좋은 것입니다. 방어는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어 기제 우리가 공부 초반에도 했는데 다양한 방어 기제를 골고루 동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방어 기제를 한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그 방어 기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지식하거나 경직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능은 물론 무조건 지능이 좋다고 역량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해서 치료자의 말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능일 때는 통찰 치료적인 관점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자아 기능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타자 성형, 자기 성형이라는 용어 속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좀 생소한 용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식인데 자기 성형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를 고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를 고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타자 성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이나 환경을 조종합니다. 즉 남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죠. 저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항상 자동차 예를 드는데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는데 둘 다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둘이 마주쳤어요. 자기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뒤로 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잘 지나가도록 먼저 자기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벗어나면은 자기 차가 또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타자 성향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차 보고 빨리 빼라고 손짓만 하는 그런 방식을 아마 동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치료 역량이 더 좋은 것일까요? 만약 제 질문에 자기 성향이 더 좋지라고 손을 든 사람은 제 질문에 페이스에 말려든 겁니다. 실은 이러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타자 성향이 좋으냐, 자기 성향이 좋으냐라는 기준은 우리가 신앙적인 윤리나 이런 관점에서는 동원이 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자기를 바꿀 수도 있고 남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치료 역량이 더 좋은 경우는 두 가지를 골고루 쓰는 것, 방어와 비슷하게 두 가지를 골고루 쓸 때 그 사람의 치료 역량이 훨씬 좋은 것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치료의 역량이 그만큼 감소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지지적으로 다룰지 통찰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결정은 이 역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평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영적인 평가는 동일한 평가 기준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적어 놨습니다. 목회상담협회나 여러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다운 상담 방식에서 영적인 평가의 어떤 원칙들이 서로 좀 통일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논의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참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은 그 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쓰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외형적인 이런 신앙 활동에 의한 평가를 영적 평가의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나 성경 읽기, 헌금, 예배 참석, 공동체 활동, 이런 전도봉사,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영적인 외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가장 명료하고 외형적이니까 군말 없는 평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다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열매, 생활의 열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원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지식에 의한 평가도 제가 써놨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 삼위일체, 성육신, 십자가 구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점은 좀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참 성실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도 표정이 좋고 늘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참 귀감이 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의 간증이라면서 이제 좀 책을 낼까 싶어서 자기 신앙관을 글로 적어 왔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관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던 신앙적인 원리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실은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의 신앙관에 대한 글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성실하고 표정이 좋고 해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가깝게 볼 때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이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순수한 또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 이미지보다도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중요한 인물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거칠으신 분인지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사소하게 개입하시는 분인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내담자가 하나님 또 신앙을 생각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미지를 위한 평가를 위해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또는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보시고 그 대화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해서 그거를 적어서 가져오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꼭 이런 신앙 관점이 상담이 아니더라도 요거 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말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어오는데 하나님은 다 점점점입니다.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몇 마디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류나 또 비언어적인 건 가로치고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보면 어떤 하나님 또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액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부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을 해봐라 그러면은 많이 반영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평가로 쓰기보다는 회심의 과정에 대한 신앙적인 연구,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 제일 많이 연구된 주제가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내담자를 영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될 거예요. 신앙이 급진적으로 생겼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생겼느냐. 되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통 생기는 반면 나이가 들고 전도를 받거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흔한 말로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급진적인 회심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이 지식이 옳사오니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회심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거나 또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따뜻한 이런 평안함을 느끼거나 이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회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인간과의 교류에서 얻는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참여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앙을 얻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신비체험,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표시를 해서 내담자가 어떠한 회심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적어 놓는다면은 내담자의 영적 평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 영성을 평가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신앙 양상과 발달 단계 수준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즉 구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신앙 관점도 구강기적인 특성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미 3강에서도 제3강에서 그 내용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상관성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이 구강기적인 특성이 많은지, 항목기적인 특성이 많은지, 남궁기적인 특성이 많은지를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정신역동적인 영성평가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의 전환점,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은 정신역동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7강 영적 성숙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에서도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담자 평가 중에 영적인 평가는 구체적인 어떤 정설이라고 볼 수 있는 틀은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내담자한테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내담자를 만나서 이제 상담의 중반이 이르기 전 단계인 이 상담의 초기 과정에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가, 특별히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기록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죠.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함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내담자죠. 예수님이 치료자고 상담자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만난 내담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가 또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적어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특별히 치료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 파악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자아 기능에 대해서 7가지 우리가 쭉 배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대상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학적 심성,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인내력, 고통에 대한 내성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통찰 상담에 가능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실은 자기 역량이 통찰 상담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10명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이러한 영역들이 어느 정도 통찰적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보이는 사람은 한 2~3명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적다가 나는 참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역량이 일반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다만 또 역량은 서서히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대상관계나 자기성찰 그리고 고통에 대한 내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